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청장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통계청에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신년 인사회를 점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식사만 하면은 너무 식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마침 지난 12월 23일 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할 향후 10년간의 우리 사회 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란 자료. 근데 그때 이제 자문위원님께서 정리가 잘 됐고 많은 사람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몇몇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마침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향후 10년간의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가능한 요인들을 한번 쭉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현안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거를 또 평가 또 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아마 한번 들으시면은 우리나라 쭉 중장기 요새 이런 그런 흐름에 대한 그런 이제 코멘트들이 없으니까는 한번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발표는 우리 분석 통계과장이 하고 저는 여기 있다가 나중에 코멘트하고 질문 있으면은 제가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석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보도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예상되는 사회 변화, 두 번째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세 번째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맺은말 순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회 변화로 크게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1983년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저출산 현상이 무려 26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로 분류되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 생산성이 높은 30대와 40대의 인구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5년 이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림에서 보듯 두 개의 봉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생, 즉 현재 나이로 45세에서 53세가 해당됩니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학령 인구와 군입대 자원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12년경부터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18년 이후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이후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구 수 증가는 상당 부분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상되는 사회 변화 두 번째로 고령화 및 노인 빈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금년에는 노령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합니다. 2016년에는 유소년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2018년에는 노인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독일이 77년, 프랑스가 154년, 미국이 94년이 소요된 데 반해 우리는 26년이 걸리게 됩니다. 빠르다는 일본의 36년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고령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빈곤 노인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개인 저축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후 생활이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니계수를 통해 보면 연령 계층이 높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예상되는 사회변화 세 번째, 사회 고학력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 진학률이 2000년대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는 그동안 계속 늘어와 2002년 이후 입학 정원이 입학 연령 인구보다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심각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예상되는 사회 변화 마지막으로 양극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복지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 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위계 수와 오분위 비율 모두 외환위기 시 급격히 올랐는데 그 이후로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더 올라가 현재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분배 구조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저희 통계청에서는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기인데 진위계 수가 올라갑니다. 성장률이 낮을수록 분배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취업자의 약 3분의 1이 자영업자인데 이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듯 자영업자들 간 과잉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가 근로자 임금 증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공급 과잉 사례를 보면 음식점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 85명당 1개인데 반해 미국은 600명당 1개입니다. 즉 시장이 7분의 1 수준입니다. 택시 등 다른 자영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2년을 정점으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잉 경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난 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은 것도 양극화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금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보수 차이도 해마다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회 변화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들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감소의 영향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 저성장, 주택 수요 둔화 등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데 성장률과 투자율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소위 잃어버린 10년에 해당하는 장기 침체 시기와 동일합니다. 다음 인구 감소가 주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조사에 의하면 주택 보유는 30대부터 늘기 시작하다가 50대에 최대 피크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주택 구입 세대는 대략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주택 구입 세대로 볼 수 있는 35세에서 54세 인구가 90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데 주택 경기의 장기 침체와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예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 위기를 주도한 주택 가격 붕괴가 35세와 54세의 인구의 감소세와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본과 같이 동행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다른 선진국들도 살펴보았습니다. 35세에서 54세 인구가 일본과 같이 이미 정점에 이른 나라가 없어 확실한 단정은 어렵지만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태까지 주택가격은 항상 올랐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택가격은 항상 오른다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 오늘날 서프라임 사태의 비극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5세에서 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감소합니다. 일본의 패턴을 따른다면 앞으로 3년 정도 후부터는 주택 경기의 구조적 침체가 예상되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주택을 매각하지만 이를 젊은 세대가 매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비나 고용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의 경우 고령화가 진전되면 당연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의 경우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약진함에 따라 그 앞 세대들이 조기 퇴직의 압력을 많이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젊은 세대가 그 자리를 다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직업 안정성은 현재보다 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젊은 세대가 직업 안정성을 이유로 민간 기업보다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구구조 변화 추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면서 고령 계층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앞으로 노인 부양을 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청장년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5명이, 20년 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입니다. 빈곤 노인 문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겠지만 이 외에도 노인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인 자살 통계를 보면 노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10년 전에 비해 노인 자살자 수가 2배 내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 고학력화의 영향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졸 청년층의 경우 취업 준비자, 실업생 등 실업자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영향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질 좋은 노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이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약 100만 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보육료 상한제로 보육이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공공 서비스에 머물러 있어 확산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 위축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은 외국에 비해 낮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 내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FTA가 최선입니다. FTA는 내수 기반 확대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고학력 사회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학자금 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7년 동안 이것은 이제 사례입니다. 7년 동안 매달 평균 60만 원씩을 상환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않으면은 심지어 신용 불량자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학력에 맞는 일자리는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이 용이하므로 의료, 교육 등 규제를 가감히 풀어 조속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양극화 대응입니다. 먼저 성장이 최선책인 만큼 녹색 성장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R&D 투자는 1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영업 구조 조정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 가행 해소가 절대적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000명 감소하였는데 30대에서 10만 명이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자영업자입니다. 이들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에 재도전시키기보다는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은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정규직을 늘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동안 직업 안정성 때문에 시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직업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므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본격 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므로 주택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보다는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부동산 투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각종 세제나 제도는 폐지해 나가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부실과 단기적인 투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급 학교들도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하고 군인력 감축을 위한 국방개혁도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향후 10년 이내 우리에게 다가올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변화는 과거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로서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경제사회 운영 틀을 유지한다면 내수 위축, 노동력 부족 등으로 10년 이내 구조적인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 예측은 과거 실적에 기초한 계량 경제 분석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FTA, 서비스 규제 완화, 노동 정책, 학교 구조 조정, 국방 개혁 등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부분은 하루빨리 바뀌어 나가야 하고, 이런 점에서 여론 주도층인 언론, 학계 등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김한준인데요. 이게 노인분들이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도 감소되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몇 년 뒤에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 하락한다는 통계 자료가 혹시 있나요? 2010년이면 얼마나 하락하고? 저희 청에서 따로 전망한 건 없고요. 예전에 KDI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인구 감소 관련해서 우리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좀 전망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잠재 성장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MBC의 강명일 기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크게 논쟁을 벌여왔던 부분들이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나 옛날 건설교통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런 효과를 상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 수요를 이제 절대적인 어떤 인구수로 저희들이 본 거는 큰 흐름을 저희들이 보여드린 거고요. 주택시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장들이 세분화될 수 있다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국지적으로 어떤 가격에 대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떤 주택 수요에 총체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한번 이렇게 크게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가 이렇게 구조가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제 주택 50만 원씩 해가지고 서울 근교나 어디 이렇게 대규모로, 예? 우리가 분당이 그때 처음 지을 때 그 넓은 지역인데도 한 12만 원가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대규모 그런 단지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이제 1인 가구용으로 도심의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1인 가구들로 많이 짓는 것이 가야 될 방향 아닌가, 그런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정부의 기조가 이전 정부부터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1인 가구 정책을 펴면 저출산과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1인 가구하고 저출산하고 1인 가구는 이제 생활 패턴이 그렇게 이제 돼 가는 거고, 또 이제 거리가 이제 또 출근 거리도 멀어지고 하니까 말이죠. 사실 분당에서 강북 다니려면은 상당히 힘들죠. 그런 차원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는 저출산하고 관계가 없고, 요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렇게 단기적인 현재의 정책하고 연결해 시키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필 때 좀 감안을 하고 다시 공론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점을 찾고, 네, 이런 용도에 의해서 이제 발표를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FTA가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 위기 때문에 이게 경제 위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각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펴면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의 어떤 과도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 부분 조정기를 겪을 것인데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FTA가 만병통치냐, 과연 어떤 제조업 기반 없는 서비스업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많이 이렇게 반론들도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질문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 FTA 관계도 그렇죠. 그 우리가 내수가 지금 50% 민간 소비가 전체 50%도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수출까지도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수를 이 50%밖에 안 되는 내수가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은 이게 더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수출이 그거를 대변해 줄 수가 없고, 그러면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내수를 키울 방법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FTA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FTA가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산업 그쪽하고 연결되느냐, 그런데 만약 FTA 자체가 안 되면은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고 커질 수 있는 잠재력마저도 없는 거고, FTA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산업 같은 것이 우리는 서비스하고 제조업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는 제조업도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요. 네. 실물 경제에 기반이 없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금융위기가 큰 화두를 던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그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실물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일자리들이 사실 중산층을 형성하고 중산층이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해줘야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서비스업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분이 갈수록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어떤 버블이라든지 투기 행위가 커지면서 서비스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금융위기가 던진 화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 경제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일본에 수입하는 부분들의 어떤 제조업 부분들을 더 다시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없이 서비스업만으로 우리가 튼튼한 내실 있는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서비스, 그 FTA가 지금 서비스만을 위한 건 아니죠. 지금 FTA 미국하고 체결한 것이 주로 이제 대기업인 자동차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섬유 산업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보건 쪽이라든지 그 제조업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FTA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효과는 그 중소기업에도 상당한, 중소기업들이 이게 자기 이 한정된 내수에서 벗어나가지고 미국 시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중산층 이런 데도 FTA가 상당히 기여를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조용필하고 마이클 잭슨하고 차이가, 서로 이제 역량의 차이는 그렇게 안 나는데, 한 사람은 시장이 크고, 한 사람은 언어 장벽이라는 그 조그만 시장, 여기서 이제 그것밖에 못 그런 거지만은, 이 장벽만 터지면은, 우리도 이제 좀 우수한 사람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FTA를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가 오히려 또 피해를 입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래서 요새 FTA, 우리가 워낙 유리하게, 글쎄요, 유무리를 여기서 말하는 건 하겠지만은, 미국 측에서 일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재협상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자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국가 간에 그렇게 재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베이비붐 세대 이런 거 보면은 보시다시피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한 3, 4년 후면은 이제 내수라든지 그런 게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시간이 없는데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19페이지에 그 보육, 그 여성인력 활용 관련해서, 그래서 그, 아무래도 고용속도 높이기 위해서 보육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그 보육 서비스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됐던 게, 결국은 그 보육 산업으로서의 산업의 그런 그 투자 메리트가 사실 좀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게 효과가 높았으면 이미 자본들이 많이 참여를 했겠죠. 그렇다면은 예. 결국은 그 공공 차원에서의 어떤 서비스 확충에 그런 좀 재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 게 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단순히 보육 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좀 그게 기다리는 거는 좀 이게 대안이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드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현재 저희의 보육 정책은 보육 산업이 아니고 공공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육 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다 관여를 하는 거죠. 대신에 보육료는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 보육시설들은 운영이 잘 되는데, 왜냐하면 보육료 상한제로 수입이 금지된 거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민간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원을 못 받고 상한제는 유지가 되고 하니까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민간으로 가면은 봉급이 형편없고, 제가 듣기로는 100만 원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봉급이 형편없고 서비스도 형편없고, 공공으로 가면은 잘 되고. 근데 지금 공공 쪽이 아마 15%인가 20% 정도, 아마 20%도 지금 안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산업으로 가자는 뜻은 뭐냐면은, 보육을 전체를 이제 공공 서비스로 가자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부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산업으로 가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라, 산업 쪽으로. 그리고 거기는 그 보육료 상한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진짜 국가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그 공공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양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도 양질의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보육 산업이 없으니까는 전부 공공 서비스에 다 몰리니까, 요새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공공 보육 시설 같은 데 신청을 한다고 들었어요. 애도 나오기 전에 이제, 왜냐면 워낙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을 분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공론화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여성부의 입장은 그렇게 차별을 둬서야 되겠느냐. 형평논리죠, 형평논리. 어린애 때부터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좋은 보육을 받고 뭐 그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 묶어놨는데, 그런 거는 한번 공론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공 서비스, 좀 저소득층이 가는 공공 서비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로만 갈 것이 아니고 그 보육 산업으로도 같이 가면은 확산이 훨씬 빠를 거다. 지금 당장 여기도 저희 대전에서도 보면은 어린이집 하나 있는데 난리예요, 난리. 거기 들어가려고. 다른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그런 길을 열어주면은 훨씬 더 빨리 발전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로 드신 뭐 일본이나 프랑스, 뭐 미국, 영국 등은 예? 근데 보육 산업의 측면보다 예를 드신 국가들 있잖아요. OECD 국가들이나. 근데 예. 이런 데는 그 보육 산업보다는 공공 서비스 확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 여성 인력들을 좀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식으로 외국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이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 3만 개에 대해서 일일이 보육 아동수가 얼마냐, 몇 명이냐를 다 그 판단을 하고, 그 공공 서비스로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다 규제를 이렇게 하는데, 글쎄 제가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큰 데를
그렇게 보육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게, 이거 한번,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육료를 딱 상한제를 둔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압구정동이나 봉천동이나 그 보육료, 그게 큰 차이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예. 그 가격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죠. 역시 그 주택 쪽하고 보육 쪽하고,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 요 부분도 조금 그 논쟁의 소지는 많죠, 그죠? 지금 뭐 가끔 신문이나 그런 데서 이제 자영업이 이제 무너진다, 붕괴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자영업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지금 한 34% 됩니까? 33%? 네,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가 없거든요. 그 외국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이거를 이제 계속 좀 그 임금 근로자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자영업자가 가슴이 아픈데, 네. 사실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 근처에 뭐 통닭집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한 2개만 있어도 될 게 한 5개, 10개가 있으니까 다 같이 죽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 대학 이런 것도 좀 안타깝죠. 학령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많이 만들어 놨다가 지금 입학 정원도 이제 못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교원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교원대학이 이제 선생님들 양성하는 대학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졸업생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선생님들의 이제 공급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점이니까요. 국방 쪽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이쪽 인구 쪽이 보면은 상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것이 지난 정부에도 한번 공론화를 하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죠. 그 비전 2030이라는 걸로 공론화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고령화하고 이제 양극화 쪽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는 결국 정부 대응은 세금 더 내고 정부 재정 키우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런 쪽으로만 이제 흘러가는 바람에 이제 공론화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저희 새로운 버전은 고령화 양극화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베이비붐 세대 은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좀 확산을 해서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또 2030 하니까 너무 머니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한 향후 10년 정도를 스팬으로 잡고 한번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겁니다. 앞으로 많은 좀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로 끝내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해도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